2013년 6월 17일 월요일, 전라북도 전주시의 한 주택가.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이 좁은 골목 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녹슨 대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곳 102호에 살고 있던 정미영 씨는 홀로 생활하는 39세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한 미영 씨는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섰습니다. 형광등을 켜자 하얀 천장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한가운데 부분이 희미하게 붉은색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직경 15cm 정도의 얼룩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라진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곳. 그날 남겨진 기록입니다. 미영 씨는 처음에 녹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기에 배관에 문제가 생긴 것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샤워기를 트는 순간 천장에서 툭툭 무언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투명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미하게 붉은 빛을 띤 액체였고 바닥으로 흘러내리면서 특유의 쇠 비슷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불안해진 미영 씨는 수건으로 몸을 대충 감싸고 슬리퍼를 신은 채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02호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렸고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청년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도현, 26세. 이 집 주인인 박창수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도현 씨는 미영 씨의 말을 듣고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치통이 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금방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설명에 미영 씨는 일단 안심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특유의 냄새는 오래도록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얼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창수 씨는 시내버스 기사로 30년 가까이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5시 30분 첫 버스를 운전했고 오후 2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54세의 그는 동네에서 인사성이 밝기로 유명했습니다. 아침마다 1층 편의점에 들러 커피를 사면서 주인과 농담을 주고받았고 퇴근 후에는 동네 공원에서 운동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습니다. 하지만 6월 7일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그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버스회사 동료들은 처음에는 그가 휴가를 낸 것으로 알았습니다. 사무실에 휴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월 10일부터 2주간의 휴가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그와 친하게 지내던 동료 김모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창수 씨가 휴가 계획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6월 20일 목요일 14시 30분 박창수 씨의 누나인 박정희 씨가 202호를 찾았습니다. 62세의 그녀는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 전주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평소 일주일에 한두 번은 통화를 했는데 열흘 넘게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박도현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가 동생을 찾자 도현 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허리 치료를 받으러 지방에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한방병원에 입원했다고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휴대폰도 가져가셨으니 연락해보라고 했습니다. 정희 씨는 즉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30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누나, 걱정 마세요. 치료 잘 받고 있어요. 곧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정희 씨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동생의 문체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박창수 씨는 누나에게 문자를 보낼 때 항상 누님이라고 불렀고 말끔한 문장보다는 짧고 간단한 문장을 선호했습니다. 게다가 순천 한방병원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물어봐도 병원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 씨는 전주경찰서에 동생에 대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6월 21일 금요일 9시 경찰서 강력팀은 박창수 씨 실종 사건을 배당받았습니다. 담당 형사들은 먼저 박창수 씨의 휴대폰 통신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박창수 씨 명의의 휴대폰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6월 7일 이후로도 문자 메시지가 여러 차례 발송됐습니다. 버스회사 동료들에게는 몸이 안 좋아 당분간 연락 힘들어요라는 메시지가, 친구들에게는 지방에서 요양 중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오직 문자 메시지만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휴대폰의 위치였습니다. 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해 기지국 정보를 확인한 결과 박창수 씨의 휴대폰은 계속해서 전주 시내에서만 신호가 잡히고 있었습니다. 순천에 있다는 주장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결과였습니다. 형사들은 더 정밀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박창수 씨 휴대폰의 이동 패턴과 박도현 씨 휴대폰의 이동 패턴을 비교했습니다. 놀랍게도 두 휴대폰의 위치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신호가 잡혔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두 개의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6월 22일 토요일 10시 30분, 형사들이 202호를 방문했습니다. 박도현 씨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형사들이 아버지의 행방을 물었을 때 그는 이전과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순천한방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병원 이름을 묻자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형사들은 집안을 둘러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도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집안에 들어서자 강한 표백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부엌 싱크대는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마치 방금 대청소를 마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사들은 박창수 씨의 방을 확인했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옷장에는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 예를 들어 지갑이나 신분증, 통장 같은 것들이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사람치고는 너무 많은 것을 두고 간 셈이었습니다. 6월 23일 일요일 14시, 형사들은 1층 세입자 정미영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욕실 천장에서 떨어진 붉은 액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녹물이라고 생각했지만 냄새가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쇠 비린내 같은 혹은 생선이 상한 것 같은 냄새였다고 했습니다. 미영 씨는 또 다른 이상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집안에 파리가 많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특히 욕실 근처에 파리가 몰려 있었는데 아무리 쫓아내도 계속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천장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끌고 다니는 것 같은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형사들은 건물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이 건물은 1975년에 지어진 구조로 1층 천장과 2층 바닥 사이에 약 40cm의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배관과 전선, 단열재가 지나가는 공간이었습니다. 유지보수를 위해 1층 천장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점검구가 있었습니다. 6월 24일 월요일 9시 30분, 경찰은 정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철거 전문 인력이 동원됐고 1층 욕실 천장의 석고보드를 조심스럽게 절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천장 위 공간에서 검은 비닐봉지가 발견됐습니다. 첫 번째 봉지를 열었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안에는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인체 조직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이어 발견된 봉지들에도 비슷한 내용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총 7개의 봉지가 천장 위 공간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발견된 조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후 감정 결과 모두 같은 사람의 것이며 DNA는 박창수 씨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 시점은 6월 7일에서 8일 사이로 추정됐습니다. 정확히 박창수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발견된 시신 부위가 전체의 일부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발견된 부위로 미루어 볼 때 상당 부분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박도현 씨는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처음에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를 제시하자 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시간의 조사 끝에 그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시작하셨어요. 도연 씨의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6월 7일 저녁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평소처럼 고성이 오갔고 아버지가 먼저 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보증을 서라고 요구하면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방어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밀쳤는데 아버지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숨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겁이 났어요. 정당방위였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도연 씨는 패닉 상태에서 시신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욕조에서 며칠에 걸쳐 시신을 훼손했고 일부를 발견된 위치에 숨겼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 일반 쓰레기로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진술이 언론에 알려지자 여론은 복잡하게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결국 가해자가 된 비극이라며 동정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시신을 훼손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도연 씨의 진술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첫째, 정당방위라면 왜 즉시 신고하지 않았는가? 둘째,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하는 과정이 너무 치밀했다는 점입니다. 충동적인 사고 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계획적이었습니다. 더욱이 박창수 씨의 지인들을 조사한 결과 그가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는 증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온화하고 자상한 사람이었다는 증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버스 회사 동료들은 박창수 씨가 아들 자랑을 자주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자랑스럽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수사팀은 202호에 대한 정밀 감식을 실시했습니다. 이미 청소가 된 상태였지만 루미놀 시약을 사용하면 혈흔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거실, 부엌, 욕실 등 집안 곳곳에 루미놀을 뿌렸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 TV 옆 바닥에서 강한 루미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직경 2m에 이르는 넓은 범위였습니다. 아무리 깨끗이 닦았어도 혈액의 흔적은 완전히 지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부분의 장판이 최근에 교체된 것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다른 부분보다 색이 선명했고 가장자리가 완벽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감식반원들이 조심스럽게 장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시멘트 바닥이 있었는데 한 부분만 색이 달랐습니다. 약 1m 곱하기 1m 크기의 정사각형 구역이었습니다. 마치 그 부분만 파낸 뒤 다시 메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멘트의 색도 달랐고 표면의 질감도 달랐습니다. 6월 30일 일요일 9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전문 장비를 동원해 시멘트 바닥을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파내려가자 검은 비닐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겹으로 쌓인 큰 덩어리였습니다. 비닐을 제거하자 그 안에서 천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박창수 씨의 나머지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바닥 아래 시멘트로 봉인된 그곳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박도현 씨가 매일 걸어다니던 바로 그 자리 아래에 아버지의 시신이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발견으로 도현 씨의 진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바닥을 파고 시멘트로 다시 메우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계획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시멘트와 장판 등의 구매 기록을 조사한 결과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준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증거들이 속속 발견됐습니다. 박도현 씨의 컴퓨터에서는 완벽한 살인, 시체 처리 방법 등의 검색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날짜는 5월 말부터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기톱, 대형 칼, 표백제 등을 구매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금융거래 내역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박창수 씨 명의의 계좌에서 6월 8일 이후 여러 차례 현금이 인출됐습니다. 총액은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ATM, CCTV를 확인한 결과 인출한 사람은 박도현 씨였습니다. 또한
박창수 씨가 가입한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최근 박도현 씨로 변경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보험금은 2억 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조사에서 박도현 씨는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계획했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학대나 폭력은 거짓이었습니까? 도현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동정하잖아요.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 보험금, 집, 다 제 것이 되니까요. 그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감정의 동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그가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도현 씨는 범행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6월 7일 저녁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아버지에게 권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잠들자 준비해둔 도구로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며칠에 걸쳐 시신을 훼손했고 일부는 천장 위에 나머지는 바닥 아래에 숨겼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낸 것도 휴가를 신청한 것도 모두 자신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한 후 아버지가 실종됐다고 신고할 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왜 친아버지를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도현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제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고요. 2013년 12월 15일 전주지방법원은 박도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존속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했닉하고 주변 사람들을 속여온 점을 들어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후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1층에 살았던 정미영 씨는 사건 직후 이사를 갔습니다. 그녀는 후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게 정말 물소리였는지 아니면 환청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천장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쏟아지는 꿈으로. 건물주는 결국 그 집을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4년 봄, 건물은 완전히 해체됐습니다. 철거 작업 중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발견됐습니다. 박창수 씨가 아들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날짜는 도현 씨의 대학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자랑스럽다. 비록 어머니는 일찍 떠났지만 너는 훌륭하게 성장했다. 앞으로도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편지는 전달되지 못한 채 벽장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창수 씨가 왜 편지를 숨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적당한 때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때는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가정에서 평범해 보이는 청년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한 범죄 심리학자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경제적 압박, 가족 관계의 붕괴, 그리고 공감 능력의 상실. 박도현은 아버지를 한 인간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봤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가 끝까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정한 후회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23년 사건 발생 10년 후 그 자리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깨끗한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입주자들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부동산 중개인도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묻혔고 사람들은 잊었습니다. 가끔 비 오는 날이면 1층 입주자들은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단순한 누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오래전 이곳에서 벌어졌던 일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압니다. 어떤 기억은, 어떤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은 천장 위에, 바닥 아래에, 그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하며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남겨진 기록은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기고 잊힌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이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